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는 MEV라는 건데요. 그래서 Maximal Extractable Value라고 부르고,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서 블록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채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더리움이 POS로 넘어가면서 채굴자보다는 밸리데이터가 이제 블록을 생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블록 안에 거래를 채워주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빌더 같은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채워서 주면 밸리데이터는 사실 내용만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데, 이렇게 블록 생성에 관련된 사람들이 거래 순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거래를 뭐 복사해서 자기가 다시 거래를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추가적인 이익들을 추출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보통 MEV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 마켓에서 있었던 가격 조작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거래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거래를 냈다가 취소하는 형태로 이제 가격을 좀 조작하거나 시장에 어떤 교란 행위를 하는 내용들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실제로 전통시장에서의 이런 행위들은 다 법적으로 지금은 규제를 받고 이제 나중에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 디파이 시장에서는 아직 규제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거래를 이제 메모리 풀이라는 곳에 이제 공통적으로 거래를 보내서 거래 내용을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 내용이 지금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런 HFT 마켓의 가격 조작 형태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개 적어놨지만 아마 다 익숙하실 테니까 자세한 거는 설명을 안 하고요. 하나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HFT 마켓에다가 주문을 넣는 거죠. 주문을 이 유로넥스트에도 거래 주문을 넣고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에도 거래 주문을 넣는데, 먼저 암스테르담으로 이 거래 주문을 먼저 넣었어요. 내가 30유로에 뭐 XYZ라는 주식을 15개 사겠다라고 냈는데, 이거를 누군가 먼저 보는 거예요. 보고, 아, 이런 유사한 거래가 다른 데도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가격을 약간 올립니다. 가격을 약간 올리면 이 사람은 똑같이 이제 30유로에 살 생각이었지만 더 비싼 가격에 체결이 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가 거기서 추가적인 이득을 취해 나가는 가격 조작 같은 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유사한 형태가 지금 디파이 시장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거기는 아직 규제가 없으니까 이제 그 블록체인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약간 대안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시장에서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가지고 오자면 2010년 5월 달에 5월 6일인가? 이때 이 다우존스 지수가 떨어지는 사건이 생겨요. 이 당시에 아마 스푸핑 전략을 활용을 한 거였는데, 어떤 다량의 이 주식 인덱스를 매도하는 거래 주문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바로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취소할 동안에 시간이 생길 텐데,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려나 보다 하고 다 같이 이제 매도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매도된 다른 거래들을 이제 주워 담고 자기 거래는 이제 취소를 하고, 다시 가격이 오르면 자기가 사놨던 주식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연루됐던 사람은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잡혔고, 그 사람은 뭐 미국 정부에 협력하는 것을 대가로 이제 빨리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시장에서의 가격 조작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형태예요. 이거는 사실 원인은 아직 안 밝혀졌고, 물론 다 어노니머스한 상태로 거래를 하니까 더 안 밝혀지기도 하는데, 이더리움도 이런 식으로 가격이 확 떨어졌다가 증가하는 현상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7년에 있었던 거를 하나 가지고 왔고, 이거는 사람들 추정으로는 그냥 이 당시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가 일어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격이 요동치는 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사실 이 MEV랑은 또 관련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디파이 시장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다 과담보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 같은 것들을 봤을 때도 뭐 담보를 이더리움만 쓰지는 않지만 이더리움이 어쨌든 메인인 거죠. 그러면은 이더리움을 이제 담보로 하고 그걸 담보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라는 거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더리움이 담보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 이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동적으로 이제 메이커다오에서 유동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 자산을 유동화를 시키게 되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닌 거죠. 다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고 어떤 거를 행위를 이제 자기네들의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레버리지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유동화가 엄청 큰 규모로 되면 그게 전체 시장에 유동적으로 다 유동화를 야기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더리움 가격이 한번 요동치면 다른 프로젝트에 관련된 크립토들도 다 같이 이제 요동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더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하고 이게 지금 현재 디파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어떤 연쇄적인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별개의 얘기고 이런 가격 조작 사례들을 암호화폐 내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래는 MEV를 마이너 익스트랙터블 밸류라고 불렀었어요. 채굴자가 추가적으로 더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이익들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마이너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뭐 밸리데이터가 가져갈 수도 있고 서처가 이제 뭔가 MEV를 찾는 사람들을 서처라고 부르거든요. 서처가 가져갈 수도 있고 그 서처가 낸 거래들을 모아서 블록을 만드는 빌더들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통틀어서 MEV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MEV 문제를 처음 이제 뭔가 화두로 던진 대표적인 글이 이제 이더리움이 있어 다크 포레스트라는 글인데요. 관심 있으시면 요 링크 타고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패러다임이라는 이제 큰 리서치 하는 그룹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이더리움의 거래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메모리 풀이라는 게 다크 포레스트다. 내가 거기서 언제 내 거래가 공격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시를 아예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MEV인데요. 그냥 차익 거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요 거래인데요. 요 거래를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핵심은 사실 이거예요. 핵심은 요게 요약인데 이 사람이 두 거래소 간의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플래시론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음, 이자가 없는 대출이 있어요. 그냥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내가 돈을 빌리는 과정, 상환하는 과정을 한 번에 다 담으면 걔네들은 이제 리스크가 없는 랜딩이기 때문에 그냥 영원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영원은 아니고 한 0.05% 엄청 작은 수수료를 내고 이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이더를 이 아베라는 플래시론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1000이더를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고 이거를 이제 거래 차익이 생기는 두 거래소에 가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서의 지금 차익 거래가 생긴 풀은 이더리움과 다이를 교환해 나가는 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000이더를 빌려서 유니스왑에서 요만큼의 다이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덱스에서 거래를 해나간 거죠. 그리고 이걸 바로 스시스왑이라는 덱스에 가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더리움이 더 비쌌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싸게 이더리움을 팔아서 비싸게 교환을 해나가는. 그래가지고 나는 1000을 가지고 지금 1045.62166이라는 이더를 창조를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이 45.622 정도, 6기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마지막에 다시 나에게 플래시론을 해줬던 아베한테 돈을 갚고, 이자를 갚고, 나머지 이제 남은 금액인 40.2499. 이거는 자기가 차익 거래로 먹는, 요런 형태가 이제 대표적인 MEV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거래를 질문이 있지? 네. 이거 중간에 유니스왑에서 팔고 스위스왑에서 산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네. 딜레이가 없이 할 수 있나요, 이게? 뭐가 없이 할 수 있냐고요? 딜레이가 이 다이를 네, 이더리움으로 사서 네. 그
수합에서 다이를 팔아서 차익을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아요. 그러면은 유니스왑에서 스위스왑으로 넘길 때의 그 시간적 딜레이가 있나요? 아, 여기 블록체인 세상에선 사실 없는 건데, 왜냐면은 이 스텝이 지금 결국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 모든 스텝이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를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유니스왑에서 1293개까지 바꾸는 단계는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 거를 뭔가 모종의 이유로, 예를 들어 슬리피지 때문에 가격이 바뀌었다든지, 뭐 그런 이유로 이 교환을 못한다. 그러면 이 거래는 이제 밸리데이터가 보다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없었던 일로 롤백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플래시론 한 것부터 아예 거래를 하지 않았던 상태처럼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블록에 못 담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익을 남기는 거고, 이게 대표적인 MEV의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전통적인 시장이랑 비슷하게 프론트 러닝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덱스에서 누군가 엄청 큰 규모의 거래를 하는 거를 제출을 했다. 이제 그 거래가 이제 mempool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 오더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거기 들어오면 저 거래가 일어나면 이 한쪽 암호화폐 가격이 엄청 떨어지겠다. 혹은 엄청 오르겠다. 이거를 미리 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미리 싸게 사서 팔거나 미리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미리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싸게 사놨다가 해당 거래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비싸게 팔아치우는 이런 게 이제 프론트 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사둔 것만 프론트 러닝이라고 하고 뒤에 이제 팔아치우는 것까지 같이 하면 그거를 프론트 러닝, 백 러닝, 중간에 피해자 거래가 있어서 그거를 우리는 샌드위치 어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MEV가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옛날 자료인데 지금은 더 클 것 같아요. 지금은 더 MEV 규모가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보통 근데 이제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차익거래 같은 MEV는 시장을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MEV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냥 차익거래가 있으면 그걸 빨리 없애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진짜로 가격을 조작하는 어택이 이제 샌드위치 어택인데요. 방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론트 러닝이랑 백 러닝을 동시에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유니스왑이나 스시스왑 같은 어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시행 과정을 보자면 이제 이 트레이더가 피해자예요. 이 피해자가 덱스에다가 100이더를 매수하는 거래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거래를 이제 만들어서 P2P 네트워크로 뿌리면 얘가 이제 메모리 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메모리 풀은 완전히 퍼블릭한 그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블록 생성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거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이제 거래소에 가서 100이더를 매수를 할 거구나. 그러면은 그 리퀴디티 풀에서 이더리움이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저 덱스에서 오르겠다라는 거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을 만드는 사람이 이 거래 바로 앞에다가 해당 거래보다 높은 가스비를 지불해서 앞에다가 더 이더리움을 먼저 100개를 사는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태커가 요 싼 가격에서 미리 총 많은 양을 이더리움을 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트레이더, 피해자가 보낸 거래가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비싸게 자기가 예상한 거, 자기는 요 가격에 살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 가격에 이더리움을 100개를 사서 나가고 그럼 이 당시에 이더리움 가격이 엄청 올랐을 테니까 공격자는 자기가 싸게 샀던 이더리움을 여기서 팔아치우면서 이득을 남기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저 입장에선 사실 가격 조작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거에 대한 그 명확한 해결책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 지금 이 샌드위치 공격 안 당하려면 너가 100개 사고 싶으면 그걸 잘게 쪼개가지고 슬리피지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번 거래를 해라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샌드위치 거래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봇들이 이런 차익 거래나 샌드위치 거래들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MEV 봇이라는 애가 지금 샌드위치 거래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프론트 러닝이고 얘가 백 러닝이고 이 중간에 있는 애가 피해자의 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거래가 요런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잘 모르는 뭔가 밈코인 관련된 토큰인 것 같은데 이 홍크라는 애랑 이더리움이랑 스왑을 할 수 있는 풀이 유니스왑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0.466 이더를 넣고
이만큼의 이 코인, 홍크 코인을 교환해 나가려는 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먼저 이것과 비례하게 많은 양의 홍크를 먼저 삽니다. 이렇게 먼저 사버리면 얘는 이거를 더 비싸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미리 싸게 샀던 애를 이 거래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비싸게 팔아서 이더리움으로 0.239 이더에서 0.260 이더로 사익 거래를 남기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샌드위치 어택이고, 이 업계에서는 이런 샌드위치 어택 같은 MEV는 시장을 좀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없애야 된다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영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거래 같은 거를 이제 빨리빨리 없애주고 또 아까 과담보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엄청 빨리 들어와서 이걸 청산해 나갑니다. 유동화를 시켜버리는 건데. 빠르게 청산을 해서 이제 채권자들 돈을 이제 빌려준 사람들한테 대출금 회수를 보장을 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시장을 만드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메모리 풀에 이걸 보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수익을 갈취하는 거죠. 똑같은 거래를 만들어서 더 높은 수수료를 내서 내 거래를 넣어줘 이런 식으로 밸리데이터한테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추어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차익거래 기회를 발견을 하더라도 이걸 수익으로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발견해서 메모리 풀에 보내면 그걸 복사한 이제 큰 회사가 관여하는 봇들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그걸 대신 만들어서 이득을 가져가 버릴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정적 영향이 있고, 이게 또 결국에는 이제 어떤 큰 차익 거래 이익이 나오는 거래일수록 거기 들어와 있으면 이제 다른 애들이 똑같이 그걸 보다가 이거 수익이 괜찮네 이러면은 자기가 가스 수수료 조금 올려서 또 보내고 그걸 보고 또 더 올려서 조금 더 보내고 이런 식으로 프라이어리티 가스 옥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더 줄게 하면서 똑같은 거래 내용이 중복돼서 네트워크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과부하시키고 이게 결국에는 수수료 증가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현재 디파이 시장에 가장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있지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규제가 없기 때문이긴 한 거죠. 규제가 없고 메모리 풀을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거래 내용을 가린다든지 기술적으로는 거래 내용을 가려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전통적인 시장처럼 신뢰 가능한 중개자를 껴서 내 거래를 그 중개자만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해결을 하려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네트워크 불안정을 조성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밸리데이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블록을 만들면 그러니까 예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 수익이 규모가 엄청 컸잖아요. 내가 내 인생 평생에 채굴 한 번만 성공해도 다시는 이거 안 하고 그냥 평생 살 수 있는 건데 점점 그 채굴 수익은 줄어들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적으로 이 채굴 보상이 엄청 그 높은 확률로 기대 수익을 줄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채굴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중앙화 방지를 위해서.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블록 만들어서 보상 받는 것보다 MEV 수익이 높다. 이러면 그 블록체인이 어떤 신뢰 가능한 중개자 없이 계속해서 적절히 커져 나가는 거를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할 수 있냐면 이더리움에서는 보통 리오그라고 하는데 어떤 블록을 누군가 생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밸리데이터예요. 블록을 매번 만드는 사람인데 매번 이제 추첨해서 밸리데이터 한 명이 당첨이 되는 거죠. 마치 채굴자처럼 마이너 채굴 수익처럼. 그래서 누군가 이제 당첨이 돼서 걔가 블록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엄청 큰 MEV 수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블록 보상보다 더 큰.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내가 다음번 밸리데이터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전 블록에 큰 수익이 있었는데 이러니까 포크를 시켜버리는 거죠. 리오그를 시켜가지고 원래 이렇게 블록체인이 생기고 나는 이 다음 거를 이제 만들면 되는 건데 이 전 거까지 포함해서 새로 포크를 시키는 식의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타임 밴딧 어택이나 아니면은 그 이더리움에서는 주로 리오그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블록을 생성할 때는 $500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 이 $10,000짜리 규모의 차익 거래를 포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담긴 거를 내가 봤어요. 보고 그 다음 블록을 이 블록 생성자 A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500 받느니 그냥 $10,000 받지 이걸 생각을 해서 두 개의 블록을 리오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구성해가지고 그 포크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채굴 보상이 점점 하락함에 의해서 생기는 리스크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 링크 가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블록 생성 보상이 줄어들수록 이제 소수의 강력한 채굴자들이 이런 형태의 공격을 할 요인이 커진다. 이더리움은 어쨌든 POS니까 이제 그런 애들은 페널티를 받긴 받아요. 근데 애초에 이제 리오그 자체를 일어나지 않게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MEV라는 게 결국에는 문제라는 거죠. 이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그 거래 내용을 내가 검열한다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검열 문제잖아요.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게 무결하고 뭐 검열이 불가능한 검열 저항성이 있다 이런 특징을 굉장히 높게 여겼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메모리 풀을 검열하면 내가 기존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니까. 그리고 채굴자들은 자신의 채굴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블록체인을 건강하게 포크되지 않는 하나의 메인 체인을 잘 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점점 추가적인 이득이 내 블록 보상보다 커지는 걸 알면은 결국 블록체인을 메인 체인 하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는 이제 그들의 목적 함수에서 점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EV가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요 디파이 시장에서는 규제가 불가능하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걸로 해결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게 하여튼 최근 트윗이에요. 최근 트윗에서 이더리움이 MEV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중앙화되는 거 아니냐. MEV는 이제 특정한 사람들만 다 수익을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탈릭이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MEV가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메모리 풀이 누구나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풀에 거래를 보낼 때 거래를 약간 가려서 암호학적인 기술을 써서 가려서 보내자. 그럼 다른 사람들은 거래 내용을 모르니까 프론트러닝을 못할 거다. 라는 게 첫 번째 접근법이고요. 사실 이제 메인은 요거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PBS라는 건데요. PBS가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을 검사해가지고 이제 이거 맞아라고 이거 다음 블록으로 얘를 채택하자라고 제안하는 어떤 프로포저랑 블록 안에다가 직접 거래를 담아주는 빌더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에서는 그게 똑같거든요. 그냥 채굴자가 메모리 풀에서 그 수수료 기준으로 쭉 정렬하고 제일 수수료 많이 낸 데를 그냥 뚝 떼서 담아서 블록을 만들면 끝인데 MEV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그 메모리 풀에 있는 거래 내용들을 검열하기 시작하는 거죠. 검열해서 더 수익이 되는 거를 위주로 담고 있으니까 이거를 블록에 거래를 담는 빌더와 블록을 이제 블록체인에 붙이는 어떤 프로포저의 역할을 분리를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실제 이더리움은 이런 유사 PBS 시스템으로 지금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는 이 PBS 시스템을 인 프로토콜화 하고 싶은 거예요. 애초에 프로토콜 내부부터 프로포저랑 빌더를 분리하려는 노력을 현재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전 잘 모르는 분야인데 약간 데이터 저장할 때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노드들의 어떤 에피션시를 증가시키는 건데 이거는 관심 있으시면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시장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메인으로 MEV를 해결하겠다라고 제안된 게 이 PBS라는 개념인데요. PBS라는 거는 현재 블록 생성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물론 이것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멤풀에다가 유저 딴에서 바로 그냥 거래를 P2P 네트워크에 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멤풀에서 이제 담아주는 건데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유저가 이제 거래를 내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멤풀에 내도 상관없겠죠. 그럼 서처가 이제 멤풀을 보다가 혹은 내가 어떤 사업자라서 나한테 거래된 거래를 보다가 MEV를 찾아냅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네.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떤 거래들의 세트, 이 묶음 번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보내요. 그럼 그 대신 서처가 빌더한테 이거 담아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
추가 이익 중에 요만큼을 떼줄게 라고 수수료를 넣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빌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블록을 만들면 이거를 이제 릴레이어들이 받아서 릴레이어는 그냥 만들어진 블록을 이제 실제 그 마이너 역할을 하는 밸리데이터들한테 보내주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거를 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플래시봇이고, 플래시봇이 운영하는 방식이 이제 MEV 부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어들이 이제 MEV 부스트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여기서도 빌더가 자기가 만든 블록을 보낼 때, 내 블록을 선택해주면 나는 밸리데이터한테 이만큼까지 줄 수 있어 라고 적어서 보내는 거죠. 수수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차익 거래가 조금씩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서처도 나눠 먹고, 빌더도 나눠 먹고, 빌더는 이제 밸리데이터한테 좀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MEV 부스트, 밸리데이터가 이 MEV 부스트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사용을 하면 MEV 부스트가 이런 블록들이 있는데 얘는 너한테 뭐 얼마 준대. 이 블록은 너한테 얼마 준대. 이 블록은 너한테 얼마 준대. 이런 식으로 밸리데이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큰 수수료를 내는 애만 보통 알려주긴 합니다. 그럼 밸리데이터가 그래 그럼 그걸로 하자라고 하고 이제 유효성 검사를 하고 이제 그거를 블록체인에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밸리데이터는 거래 내용은 모르고 이제 빌더들이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좋은 이유는 밸리데이터가 특정한 블록이 엄청 MEV 때문에 큰 수익이 될 거라는 걸 알면은 이제 그걸 잘 알 수 있는 밸리데이터들, 그러니까 굉장히 몸집이 큰 밸리데이터들만 이득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내가 너한테 얼마 줄게라고 그 추가적인 리워드만 서로 공유를 함으로써 약간 밸리데이터의 그 부익부 빈익빈을 좀 평준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인 프로토콜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외부 업자인 릴레이어들, 얘네들도 다 외부 업자들이거든요. 그리고 MEV 부스트도 이제 플래시봇이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는 건데 이런 걸 통틀어서 이제 인 프로토콜화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블록체인이 거래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고 어떤 공개된 멤풀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거래 내용들도 좀 가려지고 우리가 바로 퍼블릭 멤풀로 거래를 보내는 게 아닌 다른 사업자들, 중간 사업자들한테 거래 내용을 보내서 좀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MEV들은 이제 분산화를 해서 서처 빌더 밸리데이터들이 좀 나눠먹고 그리고 좀 작은 애들도 MEV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해결책은 아직 뭐 샌드위치 어택을 원론적으로 막을 방법은 사실 없고요. 근데 그냥 검색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샌드위치 어택을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데서 덱스의 메커니즘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의 경제학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암호화 기술 같은 걸 사용해서 최대한 MEV를 줄이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